네, 안녕하십니까. 인도 뉴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네요. 근데 뭐 크게 뉴스가 없었어요. 많으면 뭐 자주 하겠는데, 지금 홍콩은 지금 3번 연속으로 했죠. 홍콩, 중국을. 자, 환탄절은 그래도 한 4분이나 되시는 분이 십시일반을 해주셔가지고서 참치를 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먹었어요. 심지어. 내일은 마녀님 생일이지만 또 빈대를 붙을 수는 없고, 비슷해요, 생일이. 예. 자, 시작합니다. 가디언 10월 26일자고요. 가디언 10월 26일자. 독재로 표류하는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방법은 비폭력 시위입니다. 인도가 독재로 표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폭력 시위가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라고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기고를 했습니다. 가디언에. 이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누구냐면은 인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제가 늘 이제 깨랄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후생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제3세기 빈곤 문제에 관한 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 이제 깨랄라 케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성장 하에서 복지가 가능한가라는 이제 내용의 논문을 가지고, 사실 이 케이스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 주제 논문이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인도의 석학 중에 석학이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학에 계시는데, 델리 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오셨고, 이제 산티니케탄이라고 하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만든 민족 대학에서 오랜 기간 이제 교편을 잡고 계셨었죠. 자, 이분께서 분개하셔서 가디언에 기고를 했어요.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참고로 이 기사는 10월 26일 기사니까 한 달도 넘었죠. 근데 이렇게 오래된 기사를 인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 최고의 지성이라는 아마르티아 센이 바라보는 인도의 현실인식이라는 점에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중간중간은 이제 자르고, 여기 기사가 글이 꽤 좋아서 글을 읽을 텐데, 물론 이제 중략은 있을 거예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인도는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1977년 총선에서 비상사태로 치장한 전제적 규제가 국민들로부터 단호히 거부당한 것과 같이 국민들은 자유에 대한 헌신과 단호한 대중 행동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복종했다. 자, 77년일이 나오는데 이때는 인디라 간디 수상, 그러니까 인도의 초대 수상인 자와할랄 네루의 따님이었던 인디라 간디 수상 시절이었는데, 이때 77년도에 이제 인디라 간디는 이제 한국에도 이때 유신 시기였죠. 유신과 거의 비슷한, 이제 여기도 이제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머전시 파워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총리가 가질 수 있는 비상대권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주정부의 자치들이 무력화되고 언론을 검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유신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라 간디는 이 비상사태, 이머전시 파워를 이제 실천해가지고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인도를 좀 발전시키겠다라고 했고, 인디라 간디의 둘째 아들인 산자이 간디가 그때 이제 약간 그 문고리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자이 간디 같은 경우는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럴 때 무슬림들이나 천민들만 잡아다가 이제 중절 수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를 이제 좀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서 남자들이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대부분 인도처럼 이제 좀 봉건적인 사회에서 이제 그런 수술을 환영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저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무슬림들이나 이제 천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잡아다가 한 30만 명 정도 강제로 불임 수술도 하고, 이때 유일하게 인도가 제 시간에 기차가 출발하고 제 시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이게 용납할 수 없었죠. 또 인디라 간디가 박정희랑 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있게 2년간 이머전시 파워를 한 다음에, 아마 자신이 있었나 봐요. 총선을 실시합니다. 자유롭게 해가지고서 6대패를 해요. 그리고 감옥을 가죠.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없던 깡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국민들은 자유에 대한 헌신과 단호한 대중행동으로 권위주의 통치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이제 그 2년 후에 열린 총선에서 그 인디라 간디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세상에 문맹이 70%, 그 당시는 70-80%였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 내가 영국이 통치하는 식민지 인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인도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적으로 투쟁에 있던 나이 많은 지인들은 예방적 구금으로 묘사된 영국 인디안 교도소에서 갇혔다. 예방적 구금이 뭐냐면은 당시 영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호관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형을 산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예방적 구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가뒀어요. 어찌됐건 이런 예방적 구금은 인도가 독립한 후 투옥의 형태로서 예방적 구금은 중단되었지만 다시 비교적 온화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인도는 충분히 나빴지만 현재 집권 중인 힌두교 중심인 BJP 정부에서는 이 예방적 구금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야당 정치인들은 재판 없이 쉽게 체포되고 투옥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작년부터는 새롭게 고안된 불법행위 금지법 조항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민을 테러범이라고 선언할 수 있고 이 테러 혐의자를 체포해 재판 없이 감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수의 인권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어 이미 이 합의하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누군가를 반국가적이라고 낙인 찍을 만큼의 행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큰 비난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만 오늘날 인도에서는 그 사람이 재임 중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정부를 비판했을 뿐인데 그 정도의 사소한 민주주의에서 뭐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문바들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은 이런 행위들이 그런 사소한 이제 비판들을 가지고 그냥 반국가적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반정부와 반국민의 혼선, 그러니까 반정부나 반국민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치다. 법원은 때때로 이러한 폭언 관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인도 법원의 움직임이 더딘 점, 그리고 인도 대법원 내에서의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볼 때 이 법원의 이런 제어 장치가 항상 효과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 옹호자 중 하나인 국제 엠네스티는 인도 정부의 개입으로 인도를 떠나야 했다. 뉴스에서 다뤘었죠. 최근에 국제 엠네스티가 인도에서 쫓겨났어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의 추구는 때때로 국가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박해와 결합이 된다. 특히 인도에서는 카스트나 종교와 연결된다. 지금은 달리트라고 불린 언터처블, 불가초 천민이죠. 은 인도 독립 당시 도입된 고용과 교육 측면에서의 긍정적 조치. 이건 이제 이분들을 뭐 취업이나 이제 학교로 들어가 진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보장해주는 쿼터제가 인도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이걸 리저베이션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측면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가혹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충격적일 정도로 흔한 사건이 된 상류층 남성들에 의한 불가초 천민 여성 강간 살해 사건은 대중의 항의에 의해서 압박되지 않는 한 정부에 의해서 항상 무시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인도 당국은 이슬람교도의 인권에 대해서 특히 혹독하게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그들의 시민권 일부를 제한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수세기 동안 평화적으로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파 모디 정부가 들어서고 난 동안에는 토착 이슬람교도조차 외국인처럼 대우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국가의 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극단주의적인 힌두 정치가 급속히 증대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종교적 반감을 배양함으로써 계속 존재해왔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이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아니라 아르마티아 세인이 쓴 인도에 관련된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인도의 모습은 이제 모든 종교의 하모니 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이 사람은 이제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되게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이거밖에 기억을 안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현재 인도 국가와 방글라데시 국가의 작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두 나라의 국가를 작사한 경우도 되게 드문 경우이긴 한데 이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힌두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할 때 그러니까 힌두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은 힌두교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이 사람은 서구 영향도 받았고 힌두교와 이슬람이 결합된 세계의 문화적 흐름의 융합에서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도 문화는 서로 다른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 산물이며 그러니까 힌두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란 나라가. 이는 문학과 음악, 회화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다. 인도 밖에서 사용되기 위해 힌두 철학 문헌인 우파니샤드를 최초로 번역하고 전파한 것도 뭄타즈의 장남 나라시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파니샤드는 이제 힌두 철학의 최고봉이라고도 하는 철학서예요. 우리나라에도 한길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108개의 우파니샤드를 가장 중요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우파니샤드라는 뜻 자체는 이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야한 거 아니에요. 무릎과 무릎을 대고서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한다라는 뜻이고 이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흔히 배다신앙이라고 하는 바라문 교에서 우파니샤드를 넘어오면서 힌두교가 좀 더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도 철학의 정수라고 하는, 근데 이 우파니샤드를 누가 가장 처음 번역했냐면은 뭄타즈의 장남, 그러니까 타지마할에 누워 계시는 그 뭄타즈 마할, 그리고 황제 샤자한의 첫 번째 아들인 다라시코 황태자가, 이 사람이 되게 학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힌두 철학 문헌인 우파니샤드를 최초로 아랍어로 번역을 했어요.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인도의 철학이, 그러니까 무굴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지만은 최소한 마지막 황제 아우랑제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인도의 문화 전통 토대에서 버티고 있는 그냥 이슬람교 왕조였던 거죠. 힌두교의 전통이나 혹은 다른 인도의 모든 전통들을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자, 어찌됐건 다라시코의 적극적인 주도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현재 정부의 이념적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도에서 많은 학교 교과서가 이슬람교인들이 인도 역사에 끼친 기여를 줄이거나 아예 무시하는 철저한 수정주의적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죠, 이런 게. 참 깝깝한 일이죠. 자, 불법행위 금지 조항으로 무장한 정부의 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무슬림들은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투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간디가 주창했던 방식으로 비폭력 시위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학생 지도자들이 주도한 인도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속적인 저항에도 이런 비폭력 방식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반국가 행위 금지법에 의해서 투옥된 테러리스트로 규정돼서 체포되어 투옥된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는 서울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이슬람학자인 우마드 칼리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투옥하고 가둔다면 우리는 인도 국기를 높이 들 것이다. 라는 평화적 항의를 웅변적으로 표현해왔다. 그들이 총알을 쏘면 우리는 헌법을 쥐고 흔들 것이다. 인도 권위주의의 성장은 시민사회로부터 결연한 저항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세계는 독재 정치의 대유행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과오를 실제보다 덜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한다. 트럼프부터 죄다 쌍으로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인도가 미쳐 돌아가는 게 크게 주목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필리핀의 경우 마약 밀매를 줄이고 이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헝가리는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폴란드의 경우는 동성애자 생활 방식을 억압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브라질은 부패로 추정되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등 폭정을 가하는 명분은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는 자유에 대한 공격만큼이나 자유를 수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3년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디서나 정의롭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나 정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아유, 문재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또 모든 저항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인도의 젊은 학생 지도자들 역시 그렇다. 독재에 뚜렷한 표현의 공통성이 있다면 저항에도 공통된 추론이 있다. 저는 이 글이 되게 좋아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어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 정말 요즘 한국에도 필요한 내용 아닌가요? 어디서나 정의롭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나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뭐 원칙을 따지고 뭘 이제 누굴 내쫓는 거에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뭐 이거 역시 답정너인 형태인 거잖아요. 그냥 단지 나중에 비판받지 않겠다는 거지, 이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글쎄요, 그들에겐 정의겠지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11월 11일자.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 난 사회운동가는 아냐. 그저 펜으로 갈등에 맞설 뿐. 조선일보네요. 조선일보는 옛날에 그 영어로 CHOSON 할 때보다 저 한자 옛날 제호로 가니까 훨씬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11월 11일자인데 이것도 이제 인도의 작가인 그 아룬다티 로이의 기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 아룬다티 로이는 누구냐면은 그 부커상을 수상했던 작은 것들의 신을 쓴 작가기도 하고, 이분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라는 걸 수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상을 받고서 왜 조선이랑 인터뷰를 했는지 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분도 그 아르마티아 센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인도의 시골 마을은 기독교와 이슬람, 힌두교 같은 세 개의 종교부터 공산주의까지 흘러들어와 서로 격렬히 부딪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마을에선 이혼하고 돌아온 어머니를 적대시했고 그 누구도 저를 받아주진 않았죠.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소설 작은 것들의 신은 유년 시절 소외당했던 경험에서 피어났다. 97년 출간한 데뷔작으로 세계적인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받으며 신화에 가까운 성공을 거뒀다.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출판돼 600만 부 이상 팔렸다. 근데 참 부커상을 수상한 소설들은 되게 어렵죠. 부커상은 무슨 어려운 문장을 쓰고 어려운 서사를 꼬아 만든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고 저는 생각될 정도로 사실 이분의 두 가지 소설을 편하게 읽지 못했어요. 한글 번역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 소설 작은 것들의 신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짓밟힌 사랑과 한 가족의 비극을 그렸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 결혼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이나 종교의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하게 살해되고 있죠. 로이는 소설이 중간되고 인도 내 일부에선 도덕관념을 무너뜨린다며 분노를 드러내게 됐다며 경제성장이나 발리우드 등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실제 인도 사회는 철저히 위계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도 수상을 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민얼굴들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죠. 근데 그런 점에서 참 인도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꽤 열려 있어요. 전 그런 모습들의 인도를 좋아하는데. 자, 그 이후로 아룬다티 노이는 20년간 소설을 쓰지 않고 제국지어 환경 파괴, 인도 핵실험, 소수자 탄압 등에 맞서는 글을 써왔다. 그러면서 로이는 작가 겸 사회운동가로 불리기를 거부했다. 아, 이건 정말 요즘 소설가들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요즘 소설가들은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글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서 실제 현실에 적응해 글을 쓰면 사회운동가라고 불러요. 저는 소설을 쓰든 에세이를 쓰든 항상 작가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행작가지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지. 인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로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기습 공격 같은 대규모 봉쇄 조치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 잃고 집에 갇혀 있다면서 무슬림이 코로나를 퍼뜨린다며 이들을 악마화하고 힌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바이러스가 타인에 대한 분노와 미움, 가짜뉴스로 번진 현실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20년 만에 쓴 두 번째 소설 지복의 성자가 최근 국내에 출간됐다. 인도 델리와 카슈미르 지역을 배경으로 종교와 계급 갈등이 일상화된 인도의 참혹한 현실을 그렸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지닌 주인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 아, 이건 저 지금 사보려고 하고 있는데. 로이는 전 세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두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되진 않을 테고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우린 어린애처럼 굴지 않고 이곳저곳에 불을 지르지 않고서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선 어떤 하나의 관점이 승리한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관점이 승리한 세상은 그 관점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올바른 게 아니죠. 어떤 하나의 관점이 승리한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참 조선이 이런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세상 바뀌었어요. 진짜 이런 이야기는 한겨레나 경향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나라의 진보 언론들. 다음 뉴스입니다. BBC 12월 3일자 인도의 농민 시위. BBC네요. 참고로 인도는 지금 농민 시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진이 정말 잘 찍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진을 보고 잘 찍혔다고 말하는 건 참 그렇긴 한데 이 사진 하나로 인도의 좀 현실을 많이 보여주는 사진이죠. 곤봉을 든 전경과 시크교도 할아버지, 연세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자, BBC입니다. 정부는 농업 부분을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는 개혁이 농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는 농업 국가예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뭐 IT 천국이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농업 인구가 인구의 절대 다수고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농촌의 사람이 훨씬 많이 삽니다. 도시보다. 농업 국가예요, 인도는.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한국도 옛날에는 그 이제 그 이중고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쌀값을 정부가 비싸게 수매해서 싸게 푸는 식으로 정부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국가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너무 오르면은 이제 저임금 구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창 공업화를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값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농업이 끝내주게 망하긴 했는데,
인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농업보조금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제 WTO 체제가 되면서 이 국가가 지급한 농업보조금이 대부분 금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뭐 쌀 지키기 투쟁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최근에 이번 정부가 뭐 이제 또 잘했다고 막 이제 난리치고 뭐 이제 하는 세파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 비슷한 게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까지 포함, 중국 인도까지 포함돼서 되게 광범위한 이제 그 경제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졌는데 인도가 빠졌어요. 근데 인도가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시장 개방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농업 국가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농업 개방 문제를 지금까지도 쌀은 전면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즉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인도도 이제 이 이슈가 되게 좀 커졌고, 근데 인도가 이제 이 이유 때문에 세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 나름대로 농업을 개방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시크교 할아버지가 여기서 지금 저렇게 얻어맞고 있냐면은, 인도에서 가장 거대한 곡창지대는 펀잡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델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70년대 농업혁명이 성공하면서, 70년대 농업혁명이라는 거는 비료와 이제 비료와 종자, 그리고 뭐 하나 세 가지로 해간에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돼가지고 이제 바꾸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던 시대가 70년대인데, 이때 가장 큰 혜택을 봤던 지역들이 펀잡 지역이에요. 펀잡은 그냥 평야예요. 펀잡이란 뜻 자체가 5개의 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5개의 강이 흘러요.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업 생산력으로 가장 앞선되고 농업 의존도가 지금도 높다 보니까, 한때는 80년대만 하더라도 펀잡이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공업지대들이나 IT 지역들이 수익이 많아지면서 펀잡이 옛날같이 잘 살진 않지만 지금도 농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 개방 정책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펀잡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펀잡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이 좀 하나의 약간 상징 같은, 밈 같은 사진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예, 뭐 이런 대부분 지금 터번을 둔 시크 교도들이죠. 자, 그래서 인도의 이제 제1야당 총재인 라훌 간디, 아까 말한 그 비상계엄의 인디라 간디 손자예요. 네,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자, 라훌 간디가 바디 두가트 뽀또 해. 이거는 매우 슬픈 사진입니다. 자, 하마라 마라도 자이 자완 자의 기상 까다 레킨 아즈비에 못 있게 아한케르데 자완 까깨까깨기 해. 우리의 슬로건은 오랜 시간 동안 자이 자완 자의 키상카였지만, 오늘날 모디 총리와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군인과 농부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이 자완 자의 키상카는 뭐냐면은 뭐 이제 우리의 농민, 우리의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스트리 총리라고 해가지고 인도 건국 초기에 총리가 했던,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관들은 농민과 군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농자천하지 대본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비슷한 의미죠. 근데 이제 그 이 둘을 싸우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아보훗 까타라나케,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했고, 이 라훌 간디의 이제 트윗에 맞서가지고 집권당에서 또 시비를 걸면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최근에. 자, 뭐 전술했듯 시위대 결세 반대한 농업개혁법은 일종의 이제 농산물 시장 민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쌀을 매입하거나 농산물을 매입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정해준 이제 목표 가격제를 가지고 농업 수익을 이제 보전해줬는데, 이걸 이제 농민들이 국가에다 수매를 시킨 게 아니라 마켓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럼 뭐 이걸로 돈을 버는 분홍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상업 감각 없고 그냥 땅만 파던 사람들은 사실 망하죠. 문제는 이게 지금 시위가 몇십만 단위가 되면서 지금 계속 점거라고 한 달째 지금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코로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디 정부가 원체 권위주의적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지금 시크교도들이 지금 계속 시위 현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시크교도들이 많이 사는 펀잡 지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시크교도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 칼리스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리독립 운동을 하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사람은 힌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다 보니까 시크교만의 자치주,
그리고 칼리스탄, 이건 칼리스탄 국가라는 뜻인데 자치주나 혹은 분리독립을 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인디라 간디가 자신의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인도가 난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시크교도들은 원체 무굴 제국 시대부터 탄압을 많이 받던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크교도 종단 안에 무장 세력들이 있어요. 그 교단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파 세력들이 무식해서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이런 식으로 시크교도들과의 갈등을 만든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실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많이들 인도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인도는 2명의 수상이 암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쿠데타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민주주의가 잘 돌아왔기 때문에 군부가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죠. 근데 인도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총리가 2명이나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화되는 민주주의 하에서 시크교도들은 인도 군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체 전사 집단이에요. 집단 자체가 허우대도 좋고. 이건 되게 불길한 저는 징후라고 봅니다. 이 시크들을 건드린다는 거는. 인도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시크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11월 5일자 삼성 디스플레이 전세기 띄워 인도 공장에 직원 100명 투입.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세기를 띄워서 인도 공장에 한 100명의 직원을 투입한다라는 11월 5일 기사, 꽤 오래된 기사인데 이건 그냥 딱 한마디. 지금 인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비자를 취소했어요. 저도 지금 5년짜리 받아놓은 게 취소됐고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비자를 다시 살려줄 것 같지도 않고 얘네는 돈 한 번 더 받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비자도 지금 어지간하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인도에서는 요새 지금 한국인들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삼성 비자라고 불러요. 삼성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지금 인도를. 심지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인도 공장에서 공장을 세우니까 전세기 띄워가 삼성 사람들만 가는데 LG가 꼽사리 껴서 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인용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11월 11일자 10만 명 육박했던 인도 신규 확진자 어느새 2만 명대로 뚝. 자, 한국경제 10만 명 육박했던 인도 신규 확진자 어느새 2만 명대로 뚝. 예, 코로나 기사입니다. 간만에. 저는 되게 이런 부분에서 정당해서 코로나가 좀 잡힌다 싶으면은 개나발을 물지 않아요. 오히려 망한다고 할 때 주로 이제 인용을 하고 뭐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자, 한때 하루 10만 명에 육박했을 정도 폭증했던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로 감소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인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87만 4,290명으로 전날보다 29,163명이 증가했다. 이게 뭐가 정리하고 할 텐데 여전히 뭐 세계 2위이긴 하죠. 근데 96,000까지 찍었어요. 그다음 29,000이죠. 지금 데일리 하루에. 일단 인도는 인구가 14억입니다.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7월 15일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이다. 이날 하루 확진자 증가율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가장 낮은 0.33%로 떨어졌다. 회복률은 93.4%로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며 치명률은 1.5%로 세계 평균 2.4%보다 1%포인트가량 낮았다.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죠. 인도 인구가 일단 너무 젊어요. 코로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고연령층에게 치명적인데 인도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는 게 또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자, 기사가 좀 됐으니까 요즘 통계를 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네, 인도는 960만 9,798명으로 세계 2위죠. 근데 뭐 한 1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인도가 미국을 앞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그 사이에 쑥쑥 자라나서 1,500만이에요. 인도가 지금 969만이고 넘사벽의 상황이 됐는데 인도 최근 통계를 보면은 이게 미국이랑 다른 점이 미국 먼저 볼까요? 미국은 지금 그래프 추이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케이스들이 쭉 올라갔다가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꺾이지 않는 중이죠. 그래서 최고 기록을 지금 23만 7천 명을 찍었어요. 12월 4일날. 이게 지금 기록이에요. 하루 데일리 신규 확진자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지금 계속 성장하는 식의 그래프인데 반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인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정점을 9월에 찍었죠. 그리고 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고 한 이 정도에서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11월 중순에 디왈리라고 하는 인도의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제가 열렸고 대거 이동해서 놀러가고 뭐 그랬었거든요. 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있는데 무사히 넘어갔고 이제 지금 현재 변수는 이제 농민 시위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코로나 터질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이제 변수인 상황입니다. 이제 액티브 케이스도 떨어지고 있는 게 완연하게 보이죠. 인도는 인도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 이 코로나라는 게 알 수 없는 거죠, 진짜로. 삐끗하면 뭐. 그러니까 한국에 저도 최근에 SNS에도 많이 썼지만은 한국은 사실 말 잘 듣는 국민을 위해 생긴 그 뭐라 그럴까요? 운이 참 좋았죠. 몇 가지 고비들이. 일단 표본들이 너무 뻔했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되게 좀 럭키한 케이스로 코로나를 지금까지 잡았는데 이 럭키함을 실력으로 오해한 정권이 있었던 것 같고 이 1년여의 시간 동안 뭐 설비 투자를 하든가 병실을 늘리든가 해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주사위를 던져도 6이 2번 나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1이나 2가 나올 가능성이 느는 거잖아요. 어차피 랜덤이니까. 아휴, 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뉴스핌 11월 12일자. 개발도상국은 코로나 백신 어디서 구하나? 제약강국 인도가 구세주? 다음 뉴스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코로나 백신 어디서 구하나? 제약강국 인도가 구세주라는 뉴스핌 11월 12일 기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도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세럼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세계 최대 백신 제조 업체 세럼 인스티튜트가 인도 기업인데다 억만장자인 아다르 뿌나왈라 세럼 인스티튜트 최고 경영자가 백신 생산에 이미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는 2021년까지 백신 생산 능력을 10억 회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 재산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제가 6월 달에 한 얘기죠. 자, 전 세계가 90%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화이자 백신 임상 예비 결과에 헌황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불국들이 개발 선두를 달리는 백신 물량을 대부분 선점한 방면 저소득국을 포함해 150개국에서 백신을 공장에 분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지원하는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물량은 7억 회분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6월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한국 백신 못 구한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내일 아마 발표를 한댔죠. 백신 상황에 대해 가지고 급한 건데 그냥 뇌피셜인데요. 사실 지금 제약회사 회장님, 모 제약회사 회장님이 언론에 나와가지고서 뭐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코로나를 없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좀 기업이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기업의 회장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자기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못마땅하고요. 이건 좀 페어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신을 그럼 왜 우리는 미리 확보하지 않았냐. 어지간한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은 다 미리 이 문제가 아마 코로나 치료제를 한국에서 국산화 시키겠다고 하고 이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 국산화에 좀 올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뭐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얼만큼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6월달 전부터 선진국들이 돈으로 때려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남이 한 100만 달러 준 거 200만 달러 얹고 100 더 줘가지고서 뺏어오지 않는 한 이게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소량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뭐 의료진에게 투여할 수 있는 정도. 인도는 지금 이달부터 의료진에게 투여할 정도의 100만 도스는 이미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 중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지금 뭐 일본이 지금 6월까지 1억 이상 구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늦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좀 유통이 되고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들이 생겨난 상태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2단계 하고 막 이러면은 이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빡치죠, 일단. 요새 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걸린 사람도 엄청 많던데. 자, 그래요. 그래서 현재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사노피 등 4개 백신 선두주자들이 그러니까 중서소득국에 3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공급할 합의한 것 중에 3분의 2 이상을 이 인도에 있는 이 세럼 인스티튜트가 맞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공급량인 거죠.
뿌나왈라 CEO는 내년에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을 낙관하면서 기본 백신 생산시설을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제조용으로 전용해 폭발할 수요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끝납니다. 다음 뉴스도 비슷한 뉴스예요. 글로벌 이코노믹 11월 23일자. 인도 자체 백신 1월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월 접종 시작. 글로벌 비즈니스 24라는 건데 인도 자체 백신은 1월 생산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월 접종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인도가 글로벌 기업의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할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이미 4천에서 6천만 개쯤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을 내년 1월부터 4천에서 6천만 개를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자체 백신도 개발 중인데 솔직히 저는 이건 약간 제네릭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자체 백신도 지금 11월에 3상이 시작됐고요. 이 또한 1월 중에 백신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올 1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접종될 예정이고요. 참 보면 중국도 그렇지만은 뭐 의외로 인도 중국 느리다 뭐 만만디다 디레디레 이건 인도말로 느리다는 뜻인데 디레디레라고 하는데 이 큰 나라들이 의외로 뭐가 하나 먹이가 잡히면은 정말 빨리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나라들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 상식이 좀 깨지는 거죠. 특히 인도가 이렇게 또 백신 강국인지도 우리는 사실 몰랐고요. 한겨레 11월 23일자. 인도 스모그 줄이려 대형 분무기에 공기 정화탑까지 동원. 한겨레입니다. 인도 스모그 줄이려 대형 분무기에 공기 정화탑까지 동원. 이거 뭐 그 옛날에 중국 시안에서 몇 년 전에 공기 정화탑 만들어 가지고서 그 뭐 미세먼지 잡겠다라고 했던 거와 비슷한데 그냥 의미는 없죠. 그냥 북인도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스실이 됩니다. 이게 뭐 한창일 때 북인도 겨울철 미세먼지는 뭐 베이징 울고 갈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가시거리 5m 이내로 짧아지고 정말 1000 찍어요. 999에서 멈춰있는 새카만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까지는 안 올라가나 1000까지가 없는 거죠 통계가. 근데 999 정도 되면은 제가 999는 솔직히 안 겪어봤고 600은 겪어봤어요. 미세먼지 600쯤 되면 어떠냐면은 두통이 생겨요. 그것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같은 두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호흡기가 져서 콜록콜록이랑 차원이 다른 정도가 되더라고요. 베이징에서도 한참 공기 나쁠 때 취재 다니고 그러면은 한 400 정도는 찍거든요.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인 게 400 찍다 한 200 찍으면은 조깅해도 될 것처럼 막 그냥 상쾌해요 공기가. 한국에서 200 찍으면 숨도 못 쉬는데 말이죠. 어찌됐건 뭐 몇 년 전 통계인데 그 델리에서 숨만 쉬어도 담배 2갑 정도 피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요즘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이 이야기 한참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런 좀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매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델리 근교가 좀 빠르게 공업화가 되고 있고 차량도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인도는 지금도 이제 옥탄가가 좋지 않은 좀 저질 기름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근교에 이제 델리 근교 농촌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농가밭에 불을 내 가지고서 일종의 이제 지기를 올리고 해충의 알을 박멸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서 논두렁이 죄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매연에다가 이런 것까지 섞여 가지고 게다가 북인도 평원이 일종의 분지여서 이 매연이 들어가면은 이 가을철 겨울철 되면 대기의 흐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연이 들어오면 이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몇 중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기가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가 나온 게 이제 올해 뉴델리에 있는 23곳에 안티스모그건을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이 안티스모그건은 뭐냐면은 그냥 초대형 스프링클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터리 같은 데다가 이제 미세한 물방울을 주변에 뿌려가지고 먼지를 줄인다는 건데 여기 효과가 뭐 있을 리가 없죠. 뭐 잠깐 이 동네 여기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초대형 정화탑도 이제 중국 시안에 설치된 적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찌됐건 정부가 손을 놓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메시지 전달용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전시용 시설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위안은 되겠죠. 뭐 국가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은 것 같은. 그렇지만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한국경제 12월 5일자. 인도 향신료의 왕. 굴라티 MDH 회장 97세로 사망.
인도의 향신료 왕 굴라티 MDH 회장이 97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마스크 쓴 인도인이 MDH 키친킹이라고 써 있는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델인 이제 박스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인도 향신료에서 인도 시장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향신료 시장의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 향신료는 전통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황이나 뭐 이제 쿠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만 단일화된 향신료 제품도 있죠. 뭐 후추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만약에 고추장 양념, 고추장 불고기 양념이나 혹은 뭐 골뱅이를 무칠 때 쓰는 이제 뭐 새콤 매콤 달콤 양념처럼, 이제 인도도 이제 이런 향신료를 어떤 배율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양념을 넣었을 때 무슨 커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조합이 룰이 있어요. 국룰이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뭐 여기 만든 이제 찻뜨니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정 카레에 돼 있는 이제 향신료 조합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미원은 아니에요. 이건 뭐 MSG가 들어있는 거라기보다는 향신료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던 할아버지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 표지에 있는 이분입니다. 저도 얼굴은 처음 봤는데, 어찌됐건 이 MDH는 우리나라도 이태원 같은 데 가면 구할 수가 있는 아주 흔한 제품이고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네요. 이 할아버지는 뭐 이제 기사에도 나오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넌 네 얼굴로 이렇게 광고 모델을 하냐, 연예인 같은 거 쓰지 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제품을 홍보하는데 왜 연예인들 성공에 편승해야 되냐, 나는 내가 성공한 이 제품의 배후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홍보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봉사활동이나 기부사업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서 되게 좀 인도에서는 좀 좋은 이미지의 기업이에요. 특히 회장님, 돌아가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받던 월급의 90%를 사회복지 사업에 계속 기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정부로부터 이제 세 번째 등급의 훈장인 이제 파드마부샤한 훈장도 받았던 사람이죠.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되게 그지 같은 정치인들이 겁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굴러가는 거는 가끔 가물에 콩나듯 나오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봐요, 인도뉴스 별로 없다니까요, 진짜. 사실 인도뉴스 안 하려다가 아르마티아 센을 더 이상 묵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고요. 자, 이제 뭐 꽤 그 사진 이야기는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번 주 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자, 이게 뭐라 그럴까? 홍콩이 원체 좀 이슈가 많고 막 이제 막 분기탱천하고 큰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홍콩은 지금 뭐 지난주 했는데 지금 이미 뉴스 넘쳐나요, 지금 또. 에휴. 인도는 이제 농민 시위가 좀 중요한 이슈긴 한데, 이게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도 아니어가지고 묵혔다가 이제 약간 맥락만 좀 잡아드렸고요. 인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말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로 아마라티아 센 교수의 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건 한국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에 맞서 싸워야 될지, 어떻게 상식을 구축해 나가야 될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운동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